오늘은 새벽 2시에 눈이 떠졌는데 잠이 안 오네요. 주식시장, 그래서 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나스닥이 이거를 이제 끌고 올라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공박을 좀 치다가 윗머리를 들지를 못하고 아래 방향으로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장을 마감했네요. 3%대 넘어서 마이너스 보이면서. 어제 테슬라 관련된 게 새벽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오전 뭐 이때쯤에 그 배터리 데이가 진행됐었는데 별로 기술 도약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불가능한 걸로 지금까지는 얘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테슬라 주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식 보면 이때가 장중이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거래량이 나오죠. 거래량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장 마감 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새벽이죠. 이제 테슬라가 밑으로 많이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끝났었는데 그게 장 후반부에 급격히 밀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새벽에 장중 밀린 부분을 일정 수준 만회했는데 어제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면서 장 후반부에 그걸 다 소진시키고 살짝 반등했다가 오늘 새벽에 장이 뜨면서 다시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테슬라 주식 차트를 보면요, 보시면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대감이 완전히 상실돼서 이게 저점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까지 밀려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6월 수준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니콜라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니콜라하고 테슬라는 사실 근본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과열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에 일깨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에 그게 사기로 판명이 된다거나 혹은 사기가 아니더라도 뭔가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면 그것이 테슬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기술주들도 그러니까 언택이나 기술주 중도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 국면을 진행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은 약세를 계속 보이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저녁 때 유럽장이 약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닥스장은 초반에 굉장히 세게 나왔다가 후반에 다 빼먹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일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어제 잠정치들이 나왔어요. 그 PMI 지수들의 잠정치들이 나왔는데 이건 호주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잠정 지수도 괜찮게 나왔고 서비스업 잠정치도 사실은 살짝 반등하면서 나왔죠. 반등치가 제조업보다는 낮지만,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수는 나왔는데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고 서비스업은 안 나왔습니다. 일본은.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리테일 세일이 오히려 전월 대비 감소하는 추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락다운 이후에 좋은 패턴을 보이던 것이 점차 누그러지는 패턴을 보이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거는 독일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측치보다 훨씬 더 많이 꺾였고요. 그 밑에 보면 프랑스인데 프랑스 서비스업 지수는 보시면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코로나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유럽 중에서 가장 많이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조업 지수만큼은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서비스업은 급락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게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사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표보다는 사실 서비스업 지표가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경제 비중이 어떻건 간에 서비스업 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인데 독일도 보면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비스업 지수는 확장 국면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수축 국면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기대치보다. 서비스업 지수는 수축 국면으로 아주 급락해 버렸습니다. 기대치보다 훨씬 더 낮게. 이거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은 상대적으로는 방어를 잘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미국 지수가 나왔는데,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제조업 지수는 좀 높게 나왔고요. 서비스업 지수도 기대치 수준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표들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아래로 급락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투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달려올 때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것만 반영하고 부정적인 거를 아래로 눌렀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것이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긍정적인 것이 눌리는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심은 이제 전환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S&P, 나스닥 말고 이제 S&P 500 지수를 놓고 보면 지난번에 돌파했던 직전 붕괴 시점 돌파 국면을 뚫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지지선으로 작용해야 될 것들이 힘없이 계속 뚫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 추세선상 올라온 거를 보면 사실 이렇게 급격한 하락 이후에 이 정도 수준까지 반등했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그 이후에 발생했던 것들은 사실 경제 상황과 맞물려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사실 로빈훗이 만들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학개미가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부터 동학개미가 매수하면서 밀고 올라온 건 맞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액션들이, 그러니까 강한 어떤 상승 여력은 로빈훗이나 동학개미가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용팽창이 같이 맞물리면서. 근데 최근 이제 이 NAAIM 쪽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 동향을 보면, 여기 잘 보시면 8월 26일 날 정점을 쳤다가 그 뒤에 9월 2일 날 포지션을 약간 줄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8월 26일하고 9월 2일 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은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걸 떠받쳤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대규모로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그 뒤에 기관이 살짝 포지션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하고 기관 양쪽에서 어느 한쪽이 계속 받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등세가 사실은 포지션을 줄인 것보다는 상당히 미비하잖아요. 추가적으로 포지션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3월 달에 봤던 이 바닥선까지도 밀려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의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금융투자협회 자료인데, 신용융자 잔고가 보시면 정점을 치고 나서 거의 17조 9천억이니까 거의 뭐 정점, 그러니까 18조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3일 연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신용융자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일단 이거 JTB 뉴스 보도는 보여드렸죠. B2로 급증 나서 이제 대출한도, 증권사가 자기 자본의 20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도가 소진되면서 신용융자 잔고를 중단하는 증권사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국내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잘 보시면 최근 3일이죠. 3일간 매매 동향을 보면 오히려 늘었어요. 개인 매수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겠죠. 신용융자 잔고를 받아간 사람이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매수를 안 한 사람이 매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유한 현금을 가지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막차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적지만 이거는 물량이 아직 안 터진 것 같고 곧 물량이 터지지 않을까, 매도 물량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의 하락은 이제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로 팔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 쪽으로 세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하락뿐만 아니라 급락에 대한 방어도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아니고 다른 쪽의 움직임도, 예를 들면 이제 환율,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50원대까지 1150원대까지 내려가지고 뭐 강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뉴스 보도가 화들짝하긴 했었는데, 이미 이거 한번 보여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급작스러운 급락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달러 인덱스, 이게 달러 인덱스고 이건 이제 달러하고 위안화, 이건 달러하고 원화 환율입니다.
급락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걸 급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달러 인덱스와 맞물려 움직이고 있고요. 그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그 급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환율을 위로 들려 올라갈 겁니다. 지금 그 패턴을 보이고 있고 직전에 그 3월 달에 급등할 때 1290 장중엔 1290원까지 아마 환율이 갔던 것 같은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 보면 1273원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환율이 밀려 올라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시작점이 달라요.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했고 그러니까 급등할 때 환율이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시작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올라간다 그러면 한 1200원대 초반 10원대 전후 1210원에서 20원 사이 두 번째 타겟은 아마 1240원대 정도가 타겟일 거고 외예금은 요번에는 이 급등하게 되면 청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예금은 모두 다 환전을 해서 현금 보유를 하고 그걸 이제 투자 유무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액션 중에서 이런 시장의 움직임의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 움직임은 잘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여기 라인에 걸릴 거다. 이게 최종 바닥 라인이랄 거라고 얘기했는데 80달러 후반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90달러 초반대에서 걸려서 반등하고 있고 그 움직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내려간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보면 한 3조 후반대 달러가 3조 후반대에 있던 그 자산 보유 규모가 7조 초반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3조 한 2천에서 3천억 달러 정도가 자금이 살포되면서 밀려 내려온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연준이 YCC나 YCT를 한다고 해서 얘가 깨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바닥점이 대규모 QE에 대한 부분, 이 대규모 QE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뭔가 액션이 QE를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액션이 진행되게 되면 그때 이 바닥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바닥선이 80달러 후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연준에서 QE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직전에 봤던 달러 인덱스 바닥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봤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이제 50달러 1150원 후반대 있죠. 그 후반대가 바닥선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투심에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투심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금값이 온스당 2063인가요? 까지 아마 갔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추세로 완전히 붕괴하고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올라가다 이제 급락했는데 유가의 최근 추세가 조금 특이한 것은 잘 보시면 미국의 이게 그 석유 재고량이거든요. 일일 재고량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재고량들이 나오는 걸 보시면 주간 재고량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이 플러스로 터닝된 케이스보다 마이너스 최근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줄어든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이 재고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거나 공급이 줄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유가가 머리를 들고 위쪽으로 좀 올라갈 만한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도 꺾이고 있고 주가도 꺾이고 있고 금값도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기반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연준이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각각의 자산들이 석유를 제외하고 나면 머리로 계속 급등하고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상승 탄력을 잃고 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한번 일어났던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급격한 반등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 광기에 가까운 그런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신봉, 가격 상승의 신봉이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S&P 500 지수가 막 한참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갈 때 이 끝자락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없이 외치는 거 방향이 윗방향이었습니다. 뭐 금값은 3,400, 4,000 뭐 주식 가격도 계속 날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가 지금은 아예 다 사라져 버렸죠. 윗방향으로 고거만 외치던 사람의 소리가 완전히 다 묻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뒤집힌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없이 고라고 외치는 것을 모두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판단하고 추세적인 걸 판단해야지, 기본적인 어떤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경제 부분인 거죠.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 유동성만 가지고 고를 외치는 것은 사실 무모한 행위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발을 담그신, 거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이면 굉장히 불안감에 빠져 있으시겠죠. 아무튼,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거 S&P 글로벌에 나오는 보고서 이제 기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잘 보시면 이제 금값에 대한 리포트가 뭐라고 되냐. BOA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안에 온스당 그 3,000불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8월달 예측입니다. 8월달 예측인데, 다른 쪽에 보면 뭐 피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안에 1,850달러, 2021년 하고요. 그리고 2022년은 1,700달러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2023년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한 거, 2024년 1,600달러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금값은 추세적인 상승세는 이제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고요. 어느 수준에서 멈출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이거나 이게 내려오다 다시 반등을 할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때 포지션을 청산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보여드렸었죠. 덴버 골드 그룹에 있는 그 차트인데, 금값의 이거 파란 거는 실질 차트고, 이 검은 거는 명목 차트인데, 그 실질 차트가 여기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면 거의 정점 수준에 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탈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시작한 추세만큼 이게 다시 새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금값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움직인다는 얘기는 옛날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까지 여기서 다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그것까지 다 감안해 보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렇게 금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가치 반영이 돼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주식시장에서는 그 조정 부분이 끝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이 그룹 포커스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시가총액 대비 GDP거든. 미국의 그 시가총액 대비 GDP. 그런데 과거 같은 IT 버블 혹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도 일정 부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숙성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수축도 꽤 오랜 기간, 뭐 예를 들면 IT 버블 때는 좀 짧았습니다. 아마 1년 좀 안 됐을 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한 1년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했었거든요. 근데 IT 버블 때는 3년 동안 주식 조정이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년 한 5개월 정도의 주식 조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조정이 1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서 3월 이렇게, 길으면 2개월 조정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조정이 끝난 이후에도 전고점을 돌파해서 굉장히 더 많은 수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짧은 수개월 만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미 이제 말씀드렸지만 금에서도 가치 조정이 있었듯 주식시장에도 가치 조정이 심각하게 있을 가능성은 오픈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실제로는 지금 내려간다고 하면 1차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3,000선 정도, 이미 지난번에 한번 거론한 것 같은데, 이 어떤 상승세가 한번 누그러졌고, 직전에 이제 조정 국면에 바닥을 만들었던 요 3,000 언저리에서 바닥을 형성하려고 그러니까 타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얘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가능성을 오픈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가치 조정이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조정 국면이 작은 상태에서 다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요.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일정 부분만 내려오고 올라가는, 근데 그게 완벽하게 가능성이 100%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가치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두 가지를 다 오픈해야 됩니다. 여기서 걸려서 다시 추세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이 부러져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거고, 지금은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때 진척돼서 다시 한번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이제 GDP 대비 시가총액이 과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 줄어드는 정도가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떨어진 정도도 GDP 감소세가 급격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가 빠른 속도로 과거 추세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를 못할 거고 전년도까지 올라가는데도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미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이 주가 가치 배수를 용인한다는 건 굉장히 과도한 용인이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곤두박질 칠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이 크게 전저점이라는 건 이제 3월 달에 저점을 뚫고 그러니까 거기를 테스트하러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가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한 게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여기 보면 검은색은 투기등급사 채권에 대한 지수고요. 회색이 밑에 게 그다음에 검은색은 트리플 C 이하에 대한 하이힐드 채권 인덱스거든요. 근데 이런 급등세가 아직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과거와 같이 근데 급격하게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아직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이제 S&P 글로벌 얘기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산업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디폴트 날 수 있는 가능성의 충격이 가는 산업들을 이게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는 항공, 이거는 레저, 이게 이제 오일하고 가스,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하고 설비, 요게 이제 레스토랑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 파산 확률이 이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됐던 시기에 급등했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최근 내려온 추세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얘가 다시 급등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하이힐드 채권 쪽에 트리플 C나 혹은 하이힐드 전체에서 디폴트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안정성을 만드는 그 상황 하에서 연준이 파이낸셜 뉴스 보던데요. 연준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월의 연준 의장이 최대한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제 의회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내용을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치유 중에 있으며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연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선 지금 작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발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평균 물가 상승률 타겟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급락하고 있죠. 이것도 다 소진됐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고용과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크게 떨어진 상태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숙박, 오락산업 중선의 1,100만 명 장기 실직이 요구돼서 매우 불투명하다 전망은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여기 중에 연준의 무게가 실리는 건 투자자들이 무게가 실리는 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거.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도 약간 뭔가 엇갈리고 있는데 문희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레리 커들로 이 사람은 보시면 특별하게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만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식시장이 다시 급등해서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액션이 그 조합에 가장 좋은 게 바이든 당선의 상원과 하원이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하는 것,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대규모로 재정을 집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이든 당선의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는 경우에 주식시장의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바이든이 증세 정책이고 트럼프는 감세 정책이지만 증세 정책은 증세 정책에 대한 부분의 그러니까 영향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이 주식시장에 아주 빠른 사전 작동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한국 주식 청년들의 열풍이 왜 일어났나라고 하는 매체,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이제 미 매체가 뽑았는데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더 옛날부터 어려웠는데 더더욱 어려워졌죠. 코로나 이후로. 그다음에 주식이 집을 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교에 입사해서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막판에 이렇게 끝자락에서 주식을 매집하는 행위를 하면 개인에겐 큰 충격이고, 제가 정부에서 신용자 잔고를 잡아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가끔 그 전문가들 중에서 자기의 지식을 개인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현명함을, 그 균형 잡힌 분석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셔야만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에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급락했을 때 현금을 가지고 매집할 수 있도록 현금 보유를 잘 하고 계시고 꼭 쥐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